소개받은 박수현입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저 신지 시대부터 한국 시사를 쭉 훑어주셨기 때문에요. 오신 말씀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주로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위 시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더니스트들인데, 전위 시인들은 과잉망각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더니스트들은 죄악으로 축소 재편되면서 어떤 왜곡된 양상을 보이는데, 해방기 분단을 잇는 시기에 사실은 모더니스트들이야말로 최대의 피해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토론 때 다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줄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된 발표 토론문에 밑에 별표 2개 부분입니다. 밑에 2개 별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를 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공간과 출발기의 최대 피해자가 모더니즘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면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가령 좌파 전위 시인들과는 다른 모더니스트의 자율성의 정치성과 비정치성이 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더니스트는 미국 중심의 문화적 재편이라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현실에 능란하게 타협해 들어가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지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별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파 분단에 대한 과잉 비판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문협에 대한 논의가 왜 빠졌는지 묻고 싶은데, 물론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초기에 앞에서 서두의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청문협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다시 또 한번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방공간에 워낙에 그려놓은 정치적 지형도에 대한 논의는 실제 정치 경영이나 세력과의 관계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고려한다면 청문협은 김광주 등의 임정 관련자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임정 세력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다지 큰 세력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정치적 흐름을 문학과 관련하여 베냐민이 말한 극단들의 성조로 살펴볼 여지는 없을까?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한국 문학사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분야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자만큼 그 극단들의 구체적 사례를 많이 또 잘 알고 있는 학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호 선생님은 그 해방공간의 박윤환의 행적들을 충실히 조사해서, 박민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박윤환 전집을 출판을 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시 공간의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베냐민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극단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우파 무늬들이 그 세력 관계들을 쭉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해방 공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그런 임정 세력과 이승만의 갈등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설령 같은 우파 분단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 정치적 역학 관계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국 분단의 중요 세력으로 자리하게 되고, 혹은 누구는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혹은 그냥 이름만 남겨놓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파 분단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지형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들을 빠뜨렸지만 그 극단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은 여러 축들을 사실 포괄하는 질문인데,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 답변 삼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모더니스트들의 축소 변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박윤환 우리 박민호 선생님께서 저보다는 훨씬 박윤환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까 그 시민 키워드를 가지고 박윤환의 20살부터 또 이렇게 장미 이런
이제 말씀하셔서 그것을 덧보태면 사실 그 해방 직후에 분단의 지향 이런 거는 아마 지금 분단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지형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러니까 선지가 아주 많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좌와 우를 투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지류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국제주의 뭐 이런 그 새로운 시각도 있었고 박인환의 초기시 45년 직후에 쓰여진 작품들에는 그런 어떤 국제주의적 연대 소박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실론 초기에 박인환이 주역이 돼서 첫 책을 낼 때만 해도 박인환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가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제 스스로의 이제 목마순례나 세월이 가면서 축소돼 가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박인환의 생존법이기도 했고 실제 한국 모더니즘의 축소하기 위한 아주 모본적으로 보여주는 모본 샘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부질없지만 박인환에게 4.19가 주어졌다면 저는 그 분단 전에 박인환이 다시 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56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4.19는 아까 말씀하신 5년 뒤였던 김수영에게 이제 전임을 주어진 그런 분단사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영에 의해서 박인환은 이제 코스튬 추구했던 댄디 시인으로 폄하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김수영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각에 의존해서 우리도 박인환을 같이 오해했습니다. 얘는 완전히 저거구나, 날라리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축적되면서 박인환이 김수영과 얼마나 5살 연하인데 실제로 문학은 5년 먼저 한 거죠. 이런 문학적 천재의 좌절로 이렇게 보시는 과정이 한국 모더니즘이 꿈꾸었던, 그가 신실론 동인을 해서 꿈꾸었던 것들이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는 과정. 사실 김수영에게는 그런 그 생애사적 정리가 오히려 전쟁 일부 수용소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문학적 개화를 이뤘다면 박인환은 거기서 그냥 아주 페인트 커브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스트 전체가 이 미국 위주의 그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현실과 든든하게 타협해 들어가면서 주류미학과 이렇게 연합해가는 것은 아마 실증적으로 도출될 겁니다. 그 핵심에 조향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역은요, 두 가지만 풍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천문역 그 개막할 때, 뭐 개막이 있는 건 뭐죠? 할 때 이승만과 김구가 동시 축사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축, 김구 축이 존재했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김구가 소멸되잖아요. 김구가 소멸되면서 소위 임정의 한 축이었던 이승만이 임정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른바 배제하고 이렇게 다른 질서의 축으로 넘어가는 이승만 개인의 또 뉴턴이 있습니다. 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천문역의 대표 주자였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의 삼가 시집을 낼 때도요. 박목월 선생의 산문에 그렇게 있죠. 정지용한테 가서 축사를 부탁합니다. 지용이 그때 조선문학과 동맹의 아주 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뽑아준 스승이니까 부탁을 해요. 근데 지용이 단박에 거절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출간 기념회 마치고 와가지고 지용 선생을 찾아와요. 이 박목월의 기억이니까 저는 사후에 조정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팩트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정지용이 내가 아주 호탕하게 하면서 내가 호랑이 자식들을 키웠구나,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왜 안 온 것은 여전히 서운했는데 그때 박목월이 한 줄 쓰는 게 있어요. 그때 지용은 이미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 한 줄이 나옵니다. 그 한 줄에 제가 밑줄을 걷는데 그거는 이제 분단 이후에 박목월이 조정된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46년도 당시는 박목월 마음속에 지용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와 우, 월북파와 제북파 아니면 북으로 일찍 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인적 어떤 그 심연들이 아주 엉성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 천문협이라는 게
이 강성으로 이제 대한민국 소위 이른바 분단 남쪽의 대표 주자로 삼는 거는 사실 45년도 당시가 아니고 이제 김구가 소고돼가면서 이제 전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예나 현대문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또 이제 분단 남쪽의 주류 미학이 형성돼가는 과정하고도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제 답변이었습니다. 선생님, 뭐 시간상 제가 그냥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을 이렇게 지금 주는 건가? 주실 건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네. 지금이야? 우리 당면 정명준 선생님. 네. 그냥 그 토론문은 저 별지 앞 19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 글은 이 시민이라는 기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가로질러 보겠다는 굉장히 담대한 의도고요. 뭐 저는 그 엄두를 내볼 수 없는 그 주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시민 혹은 시민적이란 말은 여전히 뭐 논란이 분분한 용어라는 걸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어떠한 발화 위치에서 내지는 어떠한 이론적 개념적 맥락에서 이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초두에 이 그 말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시민이란 용어를 다소 좀 번박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시민 개념 일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한국 현대문학사에 등장하는 근현대문학사에 등장하는 시민이란 것은 엄밀한 뭐 사회과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상주의적 상상적인 의미 맥락을 지닌 것으로서 이 한국인들이 소의 억압, 이를테면 유토피아적인 어떤 지향을 나타내는 기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의하느냐 마느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들었던 느낌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번박한 정의로부터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어떤 개념의 낙찰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번박한 정의로부터 특정 사태를 새롭게 지각하거나 인식하도록 해주는 어떤 지점들이 출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또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의문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심지어 저 다중 이야기하는 네그레하트까지 그 이론적 스펙트럼도 상당히 높고요. 게다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호명되는 작가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그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논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궁금증을 필요한 수준에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좀 우문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지금 호명하고 있는 작가들이 뭐 이화, 김남천, 이효석, 김기림, 박태원, 이상, 박인환, 그다음에 김수영, 백낙청 등 이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분들을 한국 근현대 문학사 속에서 시민 혹은 시민적인 것의 흐름을 뭐 대변 내지는 대표하는 일종의 세트나 계열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들 사이의 상호 연관, 제가 가로열고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김남천이 말했던 시민과 박인환이 말했던 시민 일테면은 그 단체 예를 들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으로 떠받쳐줄 만한 어떤 이론적 내지 이념적 전제들을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물론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지만 정확히 짚히지 않고요. 아니면은 지난한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여전히 진행 중인 소위 말해서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 문제를 비켜가면서 이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가로질러서 이해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시민 또는 시민적인 것을 제시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제 이해 부족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시민 또는 시민적인 것을 입증하기 내지는 전경화하기 위해서 혹시 위에 작가들이 임의적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 되게 자랐기 때문에 80년
광주 오호랑제를 어쨌든 문학사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호랑제 계기로 이른바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점화되었고 그 여파로 소위 말해서 민중문학 계열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이 자기 분화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민족문학과 주체 논쟁 아마 잘 아실 텐데 민족문학 주체 논쟁 등 이제 극화된 바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80년대 또는 90년대 문학 현상을 시민 또는 시민적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뭉뚱그려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내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사족 같지만 더불어 21세기 이 한국 문학 현장에서 시민 또는 시민적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윤리적,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겠는지 물론 발표 과정에서 오늘날 그 소설을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이야기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어려움을 드릴 것 같아서 너무 늦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1980년대에 8.4학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김건태 의원 돌아가셨죠. 그때 80년대, 70년대부터 그분은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80년대 되니까 학생들, 청년들 다 막 혁명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혁명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건태는 그 민청년 소속인데 그 CDR을 주장했어요. CDR. 시민민주혁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볼 때는 너무 처진 거예요. 지금 민족민주혁명을 해야 되는데 또는 뭐 민주혁명을 해야 되는데 민족해방혁명을 해야 되는데 시민혁명을 하자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올해 그로부터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때 급진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데의 핵심은 민중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사회로서 지금도 빈부격차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소외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세계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념으로 보면 민족 해방이고 민족 민주고 민족 민주가 되는데 그런데 그 김근태는 시대적으로 뒤처져 보이지만 사실은 뒤처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시민이라는 게 제가 제 글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피안의 세계를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다. 그럼 그 피안의 세계 속에서 시민들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서로 자유로운 결사체인 거죠. 언론, 집회 이런 거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서 또 동등하고 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은 노예 같은 건 생각을 별로 안 했죠. 그렇지만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현대 사회니까 모든 사람이 시민적으로 서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유 또 개성의 자유 같은 것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사랑의 세계 같은 것을 꿈꾸는 게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김근태의 어떤 시민이라는 것이고 저는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다기하게 보이는 문학인들 또 경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더 통합적으로 보면서 그 저류에 흐르는 것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뒤섞고 다시 재질서화 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 발표해 주신 김남석 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대에서 온 황정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학술대회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걸 알고 토론문을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자, 토론문 짧은 토론문이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집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화 전공자가 아닌 토론자 입장, 영화 배우 닮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영화 전공자는 아닙니다. 제가 영화 전공자가 아닌 그 토론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영화를 한 편 소개받은 느낌입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이 발표를 듣는 것만으로도 반도의 봄이라는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당대의 식민지 정치 권력과 자본의 지배 속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영화로 표현하고자 고민했는지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영화 예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과 제도 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항과 순응의 이중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분석한 발표자의 논점을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문점에서 질문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발표자께서는 민족 담론으로서의 춘향전 그리고 그 제작 과정을 보여준 메타 영화로서의 반도의 봄이라는 구도를 설정하여 어떻게 이 영화가 일제 식민지 권력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또 어떻게 일정 정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너무 민족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일본인 연출가나 각색가가 춘향전 제작 작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정 정도 식민지 지배에 순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와 반대의 관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춘향전이라는 작품의 제작이 일본의 지식인, 예술가와 연대하여 당대 식민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프레임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본인 여자 배우 안나가 영희를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을 또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이런 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발표문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은 평소 궁금한 점이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발표자 선생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화 제작 자체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에 거대 영화사의 설립과 그것에 대한 예속은 필연적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영화 제작 현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작 흥행 영화만 만들어져 예술 영화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본 권력의 지배를 벗어나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좀 뭐 이런 영화 만들어야지 정말 영화에서 정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무라야마 도모요시는 안녕이라는 연출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경에서 먼저 춘향전을 공연했어요. 사실 그거는 한국적인 어떤 1930년대 후반에 35년인가 6년인가 일이니까 중반을 좀 넘어선 시점이었고요. 나중에 안녕일은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개념의 연출가가 됐고 월북했습니다. 이분이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연극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전력을 이제 조선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때 영화사는 조선영화 주식회사입니다. 이 조선영화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원래 최남주라는 그 소유주가 갖고 있던 뭐라고 할까 이 영화사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이광수의 무정을 만들었죠. 이 조선영화 주식회사가. 근데 흥행에 계속 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야마 도모요시를 보고 무라야마 도모요시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이색적인 춘향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라야마 도모요시는 사실은 조선과 연대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걸로 알고 물론 일본에서 뭐 변절도 하고 그렇게 평가도 받습니다만 그건 이제 강압적인 체제 하에서의 지식인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무라야마 도모요시를 데려오고 오는 이 영화사의 입장은 사실은 좀 상업적인 형태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또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 관점을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이것을 조선의 지식인과 예술가들 특히 서광재라는 그 영화평론가는 너무너무 반대해서 결국 무산됩니다. 계획만 나왔다가 실제로 여기 논문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각색 작업에 대한 뭐 어떤 기본적인 과정은 거치는데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무라야마 도모요시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향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영일이라는 이 작가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또 해방 이후에는 시집가는 날을 연출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형태의 그 뭐라고 할까 이 영화의 아주 선두주자가 됩니다. 지금도 시집가는 날 가끔 보실 텐데 이게 해외 영화에 나와서 처음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
교과서 같은데 너무 많이 실리죠. 뭐 국립극단 레파토리 그러면 시집 가는 날 뭐 이렇게 물론 원작자는 오영진입니다만 영화로 만들어서 민족주의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담론으로 만들었는데 이영일의 또 데뷔작은 뭐 지금 제가 이 발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 친일 작품으로 보는 이 반도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궤적 안에서 이런 것도 혼재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민 담론도 민족 담론도 혹은 더 나아가는 어떤 다른 담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뭐 지적해 주신 점을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질문은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는 그 협회 중에서 이제 조그만 협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산에 가면 국제영화제만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국제영화제보다 더 오래된 단편영화제도 있고 사실 그 밑에는 독립영화제도 있습니다. 독립영화제와 부산 단편영화제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호응은 너무 낮죠. 우리는 모두 다 국제영화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제영화제가 고르게 써야 될 돈을 다 갖다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독립영화와 단편영화를 활성화하자. 실제로 단편영화는 창작자의 층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출품할 수 있다 만들어서. 그 단편영화제에서 나온 놀라운 감독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상업영화 안에서 보는 감독들인데요. 그런 감독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등장했다는 거. 독립영화제는 자본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이란 말을 뭐에 대한 독립이냐고 묻는데 뭐 저는 경우에 따른 자본이나 예서부터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나 유명해진 다이빙벨 같은 작품이 이제 이 독립영화의 다큐멘터리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너무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 정신은 훌륭하죠.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 수 있냐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나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상영하고 상영하지 않고를 통해서. 근데 각종 시상 저도 이제 영화제 시상을 뭐 한두 번씩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회적인 뭐 주목이 없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시상범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너에 많이 몰리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영화, 단편영화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뭐 논란이 분분하지만 김기덕이나 홍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주류 영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단편영화나 독립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세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들이 좀 영화적 취향이나 뭐 완성도는 떠나서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보다 조화로운 형태의 영화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부산영화제 별로 안 좋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하도 비판해가지고 이 부산영화제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가정해서 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 세 분 선생님의 발표와 시기를 들었습니다.